3초 후 프랑스 대혁명의 공포 기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이후 1년 동안 단두대라는 발명품 때문에 4만 개의 목이 잘려나갈 것이다. 자유를 내세운 이 혁명은 결국 효율적인 학살 기계로 변해버린. 그리고 이 모든 일은 15년 전 자물쇠공 왕이라 불린 루이 16세가 파산 직전의 나라를 물려받으면서 시작됐다. 1974년 루이 16세가 즉위했다. 그가 마주한 프랑스는 앞선 두 세대 군주들의 끝없는 전쟁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속이 텅 빈 나라였다. 당시의 조세 제도는 극도로 불공정했다. 귀족과 성직자는 제1신분과 제2신분으로서 면세 특권을 누렸다. 모든 재정 부담은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제3신분에게 떠넘겨졌다. 계급 갈등은 일촉즉발이었다. 1988년 왕은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재정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 3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낡은 투표 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세 신분에 각 신분당 한 표였다. 그 결과 인구의 1%에 불과한 특권 계급은 2대1의 표결로 자신들을 겨냥한 모든 개혁안을 손쉽게 부결시켰다. 제3신분 대표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 헌법 제정에 나섰다.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은 군대를 집결시켜 진압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파리라는 화약궤에 완전히 불을 붙였다. 1989년 7월 14일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다. 왕권의 전제 정치를 상징하는 오래된 요새였다. 감옥 책임자 드론의 후작은 이미 시민 대표들과 협상했다. 수비대는 발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격분한 군중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으로 난입해 후작을 난도질해 죽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 창끝에 꽂은 채 거리를 행진했다. 혁명의 첫 피는 배신과 비이성적인 광기로 얼룩져 있었다. 그것은 이후 10년의 기조를 예고했다. 혁명은 전면적으로 폭발했고 루이 16세의 일가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파리의 튠르리 궁전으로 옮겨졌으며 민중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됐다. 1791년 그는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프랑스에서 군주제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시점에서 혁명가들은 앉아서 헌법을 완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혁명 진영 내부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한쪽에는 온건한 지롱드파가 있었다. 그들은 국왕을 남겨두고 영국식 입헌 군주제를 세워 유럽의 다른 군주국들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길 바랐다. 다른 한쪽에는 급진적인 자코뱅파가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군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왕을 처형할 것을 요구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코뱅파는 거리의 정치 선동을 택했다. 그들은 파리 민중의 분노를 이용해 이를 자신들의 무력으로 무장시켰다. 1792년 8월 10일 로베스피에르의 지휘 아래 무장한 시민들은 튀일리 궁전을 점령했다. 왕의 스위스 근위대는 잔혹하게 학살당했고 국문 앞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다. 자코뱅파는 유혈 쿠데타를 통해 옛 혁명 동지들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았다. 권력이 손에 들어오자 숙청이 시작됐다. 1763년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차례로 날조된 반역죄로 단두대에 올랐다. 영국 화가 윌리엄 해밀턴은 이 그림에서 마리를 왕비를 순결하고 고귀한 순교자로 묘사했다. 이를 통해 그는 프랑스의 야만적인 혁명에 대한 경멸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혁명의 폭력은 여전히 가속되고 있다. 왕비의 절친한 친구인 랑바르 공비는 혁명이 발발했을 때 해외에 있었고 충분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왕비의 곁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자코뱅파가 왕궁을 점령한 뒤 그녀는 선서를 거부하고 왕비를 증오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내 그녀는 앞마당으로 끌려가 군중에게 창과 칼날로 산채로 찢겨 죽었다. 그녀의 머리는 창에 꽂힌 채 왕비가 갇힌 창문 아래에 전시되었다. 충성은 그녀의 사형 선고가 되었다. 자코뱅파는 전제 정부를 세웠다. 프랑스는 1년간의 공포 정치 시대로 들어갔다. 한때의 혁명 동지였던 지롱드파는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됐다. 그들의 지도자 베르니오가 단두대 위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혁명은 농신처럼 자기 자식을 집어삼키고 있다. 자코뱅파의 도살칼이 사방에서 휘둘러졌다. 그들은 반혁명 혐의로 전국적인 마녀 사냥을 벌였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필요 없고 의심만 있으면 됐다. 방대 지역에서는 자코뱅파가 보낸 지옥의 부대가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자행했다. 마음씨 착한 라메테리 자매 4명은 부상자를 돌봤다는 이유로 왕당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고 증거도 없이야 집단 처형되었으며 마디는 겨우 24세였다. 낭트에서는 지방관 카리에르가 아예 집단 익사라는 방식을 고안해냈고 수천 명의 이른바 반혁명 분자들, 그 중에는 많은 아이들까지도 배에 태워 루아르강에 수장시켰다. 이 공포의 기획자 중 한 명은 자코뱅파의 핵심 인물 장폴 마라였다. 그는 피부병 환자여서 오랫동안 약탕에 몸을 담근 채 일해야 했다. 그의 일은 처형 명단에 끝없이 서명하는 것이었고 무수한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내는 일이었다. 63년 7월 지롱드파 지역 출신의 여성 암살자
샤를로트 코르데는 새로운 반혁명 명단을 건네주겠다고 내세워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부엌칼을 그의 심장에 꽂았다. 자코뱅파의 어용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마라의 죽음을 신성한 순교의 그림으로 그려냈다. 하지만 다른 화가의 손에서 코르데는 민중을 위해 해악을 제거한 여영웅이 되었다. 역사는 서로 다른 붓끝 아래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 마라의 죽음은 공포를 끝내지 못했다. 그것은 새로운 숙청의 구실이 되었다. 하지만 끝없는 학살은 결국 모든 이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1년 뒤인 1794년 7월, 국민공회회는 테르미도르 쿠데타를 일으켜 자코뱅파의 지배를 무너뜨렸다. 공포정치의 주역. 로베스피에르는 체포될 때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턱뼈만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대충 붕대를 감은 채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단두대에 끌려갔고 스스로 만들어낸 죽음의 기계를 몸소 체험했다. 자코뱅파는 몰락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총재정부는 무기력하고 무능했으며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다. 내우의 환 속에서 전장에서 명성을 떨친 젊은 장군은 기회를 보았다.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1799년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혁명의 결실을 가로챘다. 거센 혁명은 10년의 피비린내. 나는 굴레를 거친 끝에 마침내 새로운 독재자를 맞이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폭력과 이상이 깊이 얽힌 실험이었고 현대 정치의 여러 원칙을 열어젖혔을 뿐 아니라 제도가 붕괴하고 권력이 통제 불능에 빠질 때 폭력이 어떻게 혁명 그 자체를 집어삼키는지도 보여주었다.